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벌써 세 번째 강의가 시작됐네요.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어땠어요? 첫 번째 강의보다 두 번째 강의가 좀 매끄럽지 않았나요? 물론 노량진의 1타 강사 혹은 EBS 강사보다 제가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도 이 카메라를 보고 수업을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카메라를 보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한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요 시선 처리더라고요. 이 카메라 렌즈 구멍을 계속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습관적으로 눈동자를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는 모습이 아마 눈치 빠른 학생이 있으면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 기준에서 오른편에 저의 촬영 모습이 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기기 문제 때문에 제가 잘 녹화를 하고 있다가 영상이 도중에 끊기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습관적으로 오른쪽을 쳐다보면서 이 영상이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습관적으로 제가 오른쪽을 쳐다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업을 하다가 녹화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말만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많아가지고 자, 오늘은 서두가 상당히 길었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인물이 이제 흥선대원군이었죠. 흥선대원군이 어린 아들 고종을 임금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최고 집권자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 그 전에 세도 정치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서양 문물을 배격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다고 했죠. 그리고 10년 이후에 이 경복궁 중건과 또 서원 정리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과 양반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결국 물러나게 돼요. 그 이후로 고종의 부인이자 흥선대원군의 며느리인 이 명성황후 성씨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민씨라 그랬죠. 이 민씨 세력들이 과거에 안동 김씨, 풍양조 씨가 세도 정치를 하듯이 또 다른 세도 정치를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민씨 세력들은 집권하자마자 흥선대원군의 외교 정책과는 다른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겠다고 서양인들과 직접 교류하기보다는 서양인들은 거부감이 좀 크니까 우리보다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 해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일본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부산, 원산, 인천이라는 세 곳에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불평등한 조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에 보낸 사절단이 수신사라고 했죠. 이 수신사 김홍집이 대표로 가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과 맺은 부당한 조약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개선하지 못하고 돌아와요.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죠. 당시 일본에 있던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돌아오고 이 조선책략의 방략대로 우리나라가 개화정책과 외교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과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고 이 미국과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또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또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열강의 이권 침탈의 계기가 되는 하나의 조항이라고 했어요. 또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구식군인들과 신식군인들 간의 이 차별 대우가 일어나고 이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누적된 다음에 폭발한 사건이 이모군란이라고 했죠. 바로 이 구식군인들의 불만인 이모군란까지 한번 알아보았고 오늘은 그 다음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필기는 가로로 필기하는 거예요. 가로로 필기하고 시간 순서대로 제가 사건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제가 좀 줄여봤어요. 어차피 필기한 거니까. 그리고 이모군란
지난 시간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역과 이모곤란을 필기를 이렇게 가로로 조미수호 통상조역, 이모곤란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어차피 수업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세로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개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다고 했죠. 오늘은 이 개화정책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개화정책으로 선생님이 필기한 게 별기군과 사절단 파견한 거 있었죠. 그리고 이 개화정책을 두고 자, 계속 오른쪽에 필기하시면 돼요. 만약에 오른쪽에 끝에 더 이상 필기할 곳이 없다. 그러면 내려와서 밑에 선을 긋고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또다시 아니면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자, 이 개화 정책을 두고 우리나라 조정 세력이 둘로 쪼개지게 돼요. 개화 정책을 두고 어떻게 쪼개지냐면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이렇게 둘로 세력이 쪼개지게 됩니다.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자, 이거 말 그대로 개화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정도의 차이를 두고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쪼개진 거예요. 온건개화파 애들은 동양의 정신 사상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것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군사 기술, 과학 기술 이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급진개화파들은 아니다. 우리가 동양의 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인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모든 것을 서양화시켜야 된다. 라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급진개화파라고 하는 거예요. 개화파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이렇게 쪼개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써보면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미 우리가 필기했어요. 수신사 대표로 갔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온건개화파의 대표죠. 동양의 것을 우리의 것을 그대로 둔 채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애들이에요. 급진개화파, 오늘 수업할 내용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필기해 볼게요. 급진개화파의 우두머리는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옥균. 김옥균 이외에도 박영효, 서광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서양으로 바꾸자. 그래서 서양화 정도에 따라서 두 파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들의 사상을 표현한 좋은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은 아니고 이들의 사상을 함축시켜서 표현한 말이 있어요. 이들은 동양의 것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동도가 동쪽, 동양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해서 온건개파의 주장을 네 글자로 함축시킨다면 동도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급진개화파들은 문명개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문명개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서양으로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의 롤모델도 있겠죠?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동서에는 어떤 국가가 있죠? 바로 청나라와 일본이 있죠. 당시 중국 나라 이름이 청나라예요. 이 청나라와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는 모습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청나라가 바로 이 온건개화파처럼 받아들였고 급진개화파가 일본이 급진개화파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동양의 것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청의 개화 정책을 뭐라 불렀냐면 청의 개화 정책을 양무운동이라고 불렀어요. 양무운동. 이 청도 동양의 것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온건개화파들은 청의 양무운동을 롤모델로 삼고자 했고 급진개화파들은 여기 제가 오른쪽이 아니고 밑에 써볼게요.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이거 날일자 일본 말하는 거예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롤 모델로 했습니다. 이렇게 개화의 정도가 달랐고 롤 모델을 하는 국가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온건개화파들은 친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친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친청, 친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갖다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청나라를 롤모델로 친청, 일본을 롤모델로 친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개화 정책은 온건개화가 주장하는, 또 급진개화가 주장하는 이 두 개파 중에 어느 파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나라 개화 정책이 실시가 되었을까요? 다시 우리나라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개화의 정도를 두고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쪼개졌다고 했죠?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온건 쪽으로 개화 정책을 실시했을까요? 급진 쪽으로 개화 정책을 실시했을까요? 이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모군란 때 이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했죠? 이 이모군란 때 구식군인들이 명성황후 잡아 죽이겠다고 궁궐 쳐들어가고 명성황후가 도망간 다음에 어느 나라를 끌어들였다고 했죠? 그렇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다고 했죠? 이때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물론 일본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지만 청과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청의 군대가 훨씬 많았고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을 아주 심각히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개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자, 개화 정책은 역시 일본이지? 일본의 메이주의 신을 본따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깊숙이 내정 간섭하고 있는 청나라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는 청의 내정 간섭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화 정책도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면 온건 개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화 정책은 온건 개화 쪽으로 우리의 것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요 동도서기의 방향대로 개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러면 누가 불만일까요? 급진개화파가 불만이겠죠.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들이 처음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화의 방법으로 이 개화 정책을 급진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려고 했는데,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불법적인,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비합법적인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이라는 거예요. 갑신정변. 갑신정변. 누가 일으켰냐면 바로 이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거예요. 급진개화파가. 왜 갑신정변이냐면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 변이에요. 누가? 급진개화파 김옥균 일당들이 이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조선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김옥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식인이기 때문에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 김옥균이가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의 군대를 빌리냐면, 누구의 군대를 빌릴까요? 이들의 성향이 어디를 쫓는다고 했죠? 일본을 쫓는다고 했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공사관을 찾아가서 일본 군대의 힘을 빌린 다음에 이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쨌든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죠. 과거에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가 자기 살아보겠다고 청나라 군대 끌어들인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정변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일본 군대, 일본의 영향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본 군대의 도움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청나라 군대가 너무 잔뜩 주둔하고 있죠. 그런데 이 김옥균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중국이 우리나라만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 밑에 우리 쌀국수로 유명한 나라 있죠. 왜? 베트남 있죠. 중국이 우리 조선만 식민지로 삼고자 했던 게 아니고 중국 남쪽에 있었던 베트남도 식민지로 삼고자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누구와 경쟁 대립했냐면 프랑스와 대립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와. 그래서 이 베트남을 서로 식민지로 삼겠다고 중국과 청나라와 프랑스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1884년에 일어난 청푸전쟁이에요. 청푸전쟁. 그럼 청푸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가 숨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대규모의 청나라 군대가 빠지다 보니까 이건 누구에게?
정변을 기획하고 있었던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혁파에게 상당히 좋은 거죠. 이 기회를 틈타서 이 정변을,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때 온건개혁파 인물들을 대거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온건개혁파 인물들을 한데 불러 모아놓고 이들을 하나둘씩 제거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우정국 축하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축하연은 축하 파티란 말인데 우정국은 뭐냐면 우리 지금 말로 우체국, 근대 우편 시스템을 처음으로 본따온 기구예요. 선생님이 이 개화정책 필기했을 때 미국으로 간 사절단 뭐 있었다고 했죠? 보빙사라고 있었다고 했죠. 이 보빙사 일행으로 갔다 온 사람이 미국의 우편 시스템을 보고 이 우정국을 처음 만들고 이것을 연 파티를 열었는데 여기에 주요 관리들이 많이 모였고 김옥균이가 여기에서 이제 변을 일으킨 거죠. 변을 일으킨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온건개혁파이들, 민씨 세력의 주요 인물들을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잽싸게 궁궐로 들어가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사로잡고 자신들이 꿈꾸고자 했던 개혁안을 고종에게 강제로 발표하게 시킵니다. 그 개혁안을 뭐라 그러냐면 혁신정강 14개조라고 합니다. 혁신정강 14개조라고 해요. 혁신정강 14개조. 그 혁신정강 14개조는 교과서 18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 18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급진개혁파들이 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자신들이 꿈꾸고자 했던 이 조선을 자신들이 꿈꾸고자 했던 이 모습으로 조선을 탈바꿈하고자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겠다고 이 군대를 빼버린 청나라 군대가 청푸전쟁에서 완패를 하게 돼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져요. 그래서 청나라가 더 이상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잽싸게 또 군대를 우리 조선으로 파병을 하게 돼요. 파병을 하니까 당연히 이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이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혁파를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김옥균도 군대가 있죠. 바로 일본 군대의 도움 약속을 받았었죠. 그래서 일본 군대에게 저 청나라 군대와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도 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는 언젠간 저 청나라와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때 김옥균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이때 청나라와 싸우지 않아요. 청나라와 싸우지 않고 그냥 한 발 물러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혁파들은 당연히 이 청나라 군대에 맞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청나라 군대에 맞설 수 없으니까 일본으로 전부 다 망명을 가버려요. 일본으로 망명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혁파가 권력을 잡은 날이 꼴랑 3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3일 천하로. 그래서 참 뭐 우리나라가 정말 진정 서양화될 수 있는 이 사건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아무것도 안 된 거죠. 제대로 시행이 안 됐어요. 이런 상태로 갑신정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과 청나라가 한번 부딪힐 뻔했었죠.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이때 일본도 아직 청나라를 압도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발 물러섰는데 청나라도 한숨 돌렸어요. 왜냐면 청나라도 이 청푸전쟁 패배로 인해 가지고 일본과 싸우기가 약간 부담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이 한 발 물러서 주니까 오히려 청나라도 한숨 돌린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조선에 청과 일본의 군대가 있으면 또 부딪힐 일이 있겠죠. 그래서 청과 일본의 군대가 서로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우리 똑같이 조선에서 군대를 빼버리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돼요. 우리에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어쨌든 좋은 일이죠, 그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외국 군대가 지네들끼리 알아서 돌아가 주겠다고 하니까. 다만 청과 일본이 자국으로 군대를 빼기 전에 지네들끼리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만약에 조선이 청과 일본 어떤 한 나라에게 또다시 군대를 요청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뭐 일본에게 요청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아니면 청나라에게만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나머지 요청받지 못한 국가도 똑같이 조선에 파병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라고 지네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서 지금 군대를 청과 일본이 똑같이 빼긴 빼는데 나중에 조선이 청나라에게만 군대를 요청하면 요청하지도 않은 일본 군대도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지네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사는 누구냐면 바로 조선의 의견이죠. 근데 조선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청과 일본이 지네들끼리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죠. 이게 마치 뭐냐면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에게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 B 친구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원영이가, 선생님 이름이 정원영이에요. 원영이가 만약 A만 자기 집에 초청을 하면 B는 초청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B도 선생님 집에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일이에요.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청과 일본이 맺은 이 조약이 뭐냐면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이 이 맺은 조약이 텐진조약이라고 해요. 텐진조약. 텐진조약이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일본이 맺은 조약. 그래서 조선에서 군대를 똑같이 빼버리고 언젠간 똑같이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지네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자, 여기서 잠깐 수업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잘 찍혔는지 확인하려고요. 자, 이어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빠졌지만 또 언젠간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병시킬 수 있다라는 약속을 지네들끼리 맺는 텐진조약을 맺게 돼요. 이 텐진조약을 통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약하고 힘이 없었는지, 또 이 국가라는 것이 이 자국을 지킬 만한 힘이 없으면 어떤 국가들에게 어떻게 휘둘리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역사를, 요 시기의 역사를 단순히 그냥 외워야 될 사건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힘이 없다면 양옆에 일본과 중국 혹은 또 다른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나라들에게 얼마나 휘둘리고 내 삶이 내 국가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 자국을 지킬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어찌 보면 국방, 군사 이곳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그 수안보고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한 4년 후쯤에는 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나갔네요. 자, 어쨌든 이런 일이 1884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을 선생님이 오른쪽에 적고 싶지만, 그럼 선생님이 안 나오죠? 저 아랫부분에 적어 보도록 할게요. 아랫부분에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부분 지워볼게요.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188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청과 일본이 아주 깊숙이 간섭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정부가 청과 일본을 이 우리만의 힘으로 견제하고 약간 좀 제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때 나름 조선의 외교 정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와요. 어떤 순간이 오냐면 청과 일본이 너무나 힘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북쪽에 있었던, 또 청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러워했던, 또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워했던 러시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끌어들여요. 또 이게 러시아도 당연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와주긴 하지만, 나름 이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나름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나름 외교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필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조선에 그동안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이때부터 간섭하기 시작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모군란 이때부터는 청나라가 간섭하기 시작했죠. 청나라가
자, 이런 상황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과 일본을 우리나라에서 제거하려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러시아.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러시아와 우리가 조약을 맺지 않았어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과 일본을 견제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국가가 있었어요. 우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는, 그렇죠, 영국이 있었어요. 영국이 이 러시아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고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향후에 아시아에서 영국의 이익에 이 손해가 될 거라고 영국은 판단했나 봐요. 다시, 지금 러시아가 우리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었던 영국이 러시아가 우리 한국을,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그것을 발판으로 아시아로 진출하게 된다면 향후 영국이 아시아에서 차지해야 될 이익이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 우리 한반도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 러시아의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남해상에 있는, 우리나라 남쪽 바다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영국이 우리나라 남해상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점령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거문도라는 섬 아마 처음 들어봤죠? 남쪽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영국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걸 예방한다고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남해상에 거문도를 점령해 버려요. 참 우리나라 서글프죠. 이제 막 우리나라 영토도 마음대로 이제 그 침탈당하는 거예요. 이제 청과 일본만 우리나라를 건드린 게 아니고 러시아, 영국까지 이제 간섭하면서 전 세계 동네 북의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자,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는 청과 일본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겠다고 영국과 러시아도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겠다고 난리 치다 보니까 야, 차라리 이 네 개 나라가 한국,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다가 어느 한 나라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게 되면 나머지 세 나라의 불만이 커지고 이게 국제전쟁으로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게 하지 못하게 하고 차라리 조선이란 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어 버리자. 영국, 러시아, 일본, 청나라의 힘의 완충지대인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것을 중립화론이라고 해요. 중립화론. 이런 주장을 누가 하게 되냐면 이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독일 외교관인 부들러라는 사람과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유길준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부들러와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차라리 힘의 완충지대인 이 중립국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게 돼요. 저기 유럽의 중립국으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냐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스위스가 그런 역할을 해요. 스위스가 아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사이에 껴가지고 조그만한 나라예요. 힘도 없고 누군가가 지배하려고 하면 금방 지배할 수 있는데 이 세 나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우리 동남아시아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혹은 여러분들도 가본 적 있어요. 동남아시아 하면 관광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태국이죠. 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강대국들의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 당시 태국이 어떻게 식민지가 되지 않았냐면 동쪽과 서쪽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태국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 태국의 태국의 왕이 영국과 프랑스의 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외교 정책을 펼쳐가지고 태국은 식민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힘의 완충지대인 중립국으로 만들자라는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결국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아마 일제에게 지배당하는 역사를 안 가졌겠죠. 어쨌든 이런 주장도 있었다는 거. 자, 이렇게 1885년까지 상황을 알아봤어요. 자, 민씨 세력이 집권한 지, 명성황후가 집권한 지
거의 이제 12년, 13년이 되는 시점이 바로 요 시기예요. 흥선대원군을 몰아내버리고 명성황후가 자기와 똑같은 성씨를 가진 민씨 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집권한 지 1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년 만에. 중간에 군인들의 반란인 이모군란, 또 청과 일본의 외국 군대가 들어오게 되고, 또 영국이 우리나라 남해상의 영토를 침략하게 되는 이런 일이 집권 1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집권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 국가 상황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들이 퇴근만 하면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뉴스 많이 안 보시나요? 뉴스 얘기 보면 아빠가 맨날 재미없는 정치 얘기를 그렇게 보긴 하는데, 도대체 그 정치인들 이야기 왜 보느냐 했는데, 우리는 꾸준히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국가 정책의 기조를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뉴스 보면서 정치 뉴스 보는 것은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거의 대다수이지만 같이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민씨 세력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파탄이 나버려요. 그런데 한 번 더 기회가 와요. 무슨 기회가 왔냐면 민씨 세력에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한 번의 더 기회가 와요. 1885년 이후에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아무 일이 없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어떤 강대국도 우리나라를 간섭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기회죠?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16살이잖아요. 16살? 16살 맞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시기가 10년이죠.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외국 군대도 안 들어와요. 이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온 거예요. 명성황후도 집권 초기에는 뭐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못했을 수도 있어 라고 우리가 봐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85년 이후에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10년을 발전의 기회로 삼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민씨 세력들은 더 부패해져 갔어요. 더 부패해져 가고 이 각 민씨 세력들이 각 지역의 지방관들로 이제 등장하게 되고, 또 거기에 돈을 대고 이 능력이 아닌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관직의 지방관의 사또에 오른 사람들이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해요. 그 10년 동안, 그 안타까운 10년 동안. 그 결과 10년 후에, 그 이전에는 군인들이 못 먹고 못 살겠다고 난을 일으켰죠. 이제는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살겠다고 난을 일으키게 돼요. 10년 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요. 동학농민운동, 이거 작년에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재미없겠죠. 조정석이 주인공하고,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구지? 조정석 동생으로 나오는데 윤시윤인가? 뭐 하여튼 그 배우도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조정석이 주연으로 한, 그리고 우리 응팔인가 응칠의 태기 아빠가 전봉준이라는 인물로 열연한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녹두꽃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게 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 말 그대로 농민들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농민 반란이 아니고 동학이라는 종교 조직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모여서 못 먹고 못 살겠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뒤엎겠다고 일어난 농민운동이에요. 1885년부터 한 만 9년? 한 10년 만에 일어난 농민들의 반란이에요. 이 10년 동안 우리가 발전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이제 농민까지 나라를 뒤엎겠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이때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시작점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전라북도에 고부라는 지역이 있어요. 고부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고부 지역의 군수, 사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부 지역의 군수가 누구냐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병갑. 이놈이 당연히 탕간오리겠죠?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횡포가. 그래서 이 사람 횡포 중에 뭐가 있었냐면, 멀쩡한 이 강길에, 멀쩡한 시냇길에 뚝을 싸요.
그 뚝 이름이 뭐냐면 만석보라고 하는 뚝을 쌓아요. 멀쩡하게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을 틀어막는 만석보라는 뚝을 쌓고, 이 뚝을 쌓고 농민들이 지어야 될 농지에 물을 제때 공급을 안 해줘요. 그리고 돈을 내는 사람에게만 물을 공급해주는 이런 횡포를 벌여버려요. 그래서 이 고부 지역의 농민들이, 고부 지역의 동학 종교를 믿고 있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요. 들고 일어나서 이 고부 군수 조병갑을 사로잡으려고 했지만 조병갑은 사로잡지 못해요. 이 고부 관할을 점령해버리고 고부 지역을 동학 농민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동학 농민군들은 아직 나라를 뒤엎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때 중앙정부에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로 인해 가지고 지금 관할을 점령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나라를 뒤엎을 마음이 없다. 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잘못된 횡포를 바로잡을 관리를 파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아직까지 동학농민군들은 중앙정부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실제로 이용태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도대체 이 동학농민들이 잘못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고부군수 조병갑이 잘못이 있는 건지 이것을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때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이용태라는 관리도 아주 부패한 관리예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고부군수 조병갑의 편만 들게 돼요. 그리고 이 난을 일으킨 이 동학 조직의 우두머리들을 하나둘씩 잡고 이들을 매질하고 혹은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동학농민군들이 아니 중앙정부에게 이 요청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이 잘못된 일을 시정해 줄 줄 알았는데 중앙정부도 썩었구나. 이 나라가 썩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돼요. 다시 일어나서 이 중앙정부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 첫 전투가 어디냐면 황토현 황룡천 전투라고 해요. 황토현 황룡천 전투. 이때 동학농민군과 우리나라 정부 정규군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누가 압도적으로 이겼냐면 우리나라 농민군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근데 이것도 큰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동학농민군들은 군사 교육을 받지 않는 평소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상대는 우리나라 정부, 국가를 지켜야 되는 정규군이에요. 그런데 이때 농민군들에게 무참히 당해버려요. 그럼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 정규군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겠죠. 이때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봤자 죽창, 호미, 낫 이런 거예요. 호미샷 이거 던져가지고 그들 막 죽어나간 거예요. 정규 군대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썩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때 이 동학농민군들이 정부 관군을 이긴 것을 기세로 삼아가지고 전라도의 이제 나름 핵심 지역인 전주성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전라도 일대가 완전히 동학군 안에 손아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이 동학군들이 점령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동학군들의 타겟은 어디겠어요?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겠죠. 이때 또 누가 똥줄이 타냐면 명성황후가 똥줄이 타기 시작해요. 아니 저 전라도 지역에서 농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곧 한양으로 들이닥칠 것 같다. 그래서 한양으로 들이닥쳐가지고 나 명성황후 잡아 죽인다고 난리를 친다. 명성황후 또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때 또 명성황후가 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누구를 부르겠어요? 과거에 했던 개벌은 난 못 주죠. 바로 또 청나라 군대를 요청해요. 아니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났으면 귀를 열고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자기 목숨에 위협이 된다고 또 저 무지몽매한 농민 새끼들이 감히 나 명성황후에게 덤빈다고 해가지고 청나라 외국 군대를 또 불러들여요. 청나라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서 내 나라 내 백성들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도 옳다. 역시 조선 너희들 또 우리나라 군대 부를 줄 알았어. 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또 생색내면서 우리나라 군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과거에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 있었죠. 여기 지워졌네요. 그죠? 여기 갑신정변 밑에 무슨 조약 써놨죠? 텐진 조약이라고 맺었었죠. 조선이 청과 일본의 나라 중에 어떤 한 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한다면 요청받지 못한 다른 나라 군대도 들어온다고 했죠. 이때 우리나라가 청나라 군대에게만 군대를 요청한 거예요. 일본 군대도 그냥 들어오게 돼요. 텐진 조약을 구실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청나라 군대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냐면 1894년 5월 5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아산만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일본은 언제 들어오냐면 1894년
인천항을 통해 가지고 5월 6일 날 들어와요. 청나라는 5월 5일, 그 다음날 일본이 5월 6일 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지금 조선이 어떤 상황의 형국인지 전부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청나라 군대 들어온 지 하루 만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서해상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본은 10년 동안 군비를 엄청나게 확장한 다음에 조선을 식민지로 삼겠다고 아예 벼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청과 일본의 대규모 군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명성황후 깜짝 놀랐죠. 왜 깜짝 놀랐냐면 원래는 청나라 군대만 부르려고 했는데 일본 군대까지 들어오니까. 또 누구도 깜짝 놀랐냐면 전주성을 장악한 동학농민군도 깜짝 놀랐어요. 동학농민군은 지금 누구 혼내키려고 난을 일으킨 거냐면 정부 혼내키려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청과 일본의 군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우리 백성들은 나라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동학농민군의 이 당시 우두머리가 전봉준이에요. 전봉준이 정부에게 제안을 해서 우리 이쯤에서 싸움을 그만하자. 당장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청과 일본의 군대가 들어갔으니까 얘네들부터 이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우선이다 해가지고 동학농민군들이 제안을 해서 정부군과 화해를 하게 돼요. 그 화해가 전주성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주에서 화해하고 약속했다고 해서 전주 화약을 맺어요. 이게 바로 이제 동학과 우리나라 조선 정부가 맺은 조약이에요. 동학과 조선 정부가 전주성에서 화해하고 약속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동학군들이 정부 너희들과 이제 더 이상 그만 싸울 텐데 우리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동학애들이 조선 정부에 제시한 개혁안이 있어요. 그 개혁안을 패정개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정개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정개혁안의 주요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토지를 균등하게 나눌 분자 나눠달라는 거예요. 토지, 나 먹고 살 만한 땅 좀 달라 이거야. 우리 농민들에게. 이거 얼마나 순수한 겁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농민들이 지금 나라 뒤엎어가지고 자기가 장군이 되고 자기가 재상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나 먹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처자식들 먹고 살 만한 조그만한 땅떼기 하나만 주면 나 고분고분 살 거다. 이 패정개혁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토지균분이에요. 이 얼마나 농민들의 순수한 마음이 엿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농민들이 건방지다고 외국 군대 불러와가지고 저 죽이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외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 나라 걱정을 우리나라 조선 정부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동학농민군들이 먼저 해서 화해하고 약속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조선 정부가 또 이 말을 안 들어줘요. 이 토지 균분도 안 들어줘.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군들이 자치기구를 만들어요. 저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애들이 집강소라고 하는 자치기구를 만들어요. 집강소라고 하는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잠시나마 운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동학군과 이 청과 동학군과 정부가 이제 화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청과 일본의 군대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청과 일본의 군대? 당연히 나가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청과 일본의 군대 중에 일본 군대는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정말 이를 갈고 군비를 엄청나게 확장한 다음에 대규모 군대를 우리나라에 파병을 한 거예요. 요 기회에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다. 이 마음으로 일본은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을 나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 정부가 청과 일본의 군대에게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청은 가려고 했어요. 일본은 나가지 않고 일본이 어디를 점령하냐면 똑같이 1894년이에요. 1894년. 일본이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해요.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해요. 여기 경복궁 우리나라 왕이 있죠, 그죠?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일본이
우리 조선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들 너무나 옛날식이야. 근대식으로 나라 체제를 바꿔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게 갑오개혁을 요구하게 되고 갑오개혁을 요구하고 또 일본이 돌아가려고 하는 청을 공격해요. 돌아가려고 하는 청을 공격해서 청일전쟁이 벌어져요. 청일전쟁이 벌어져요. 청일전쟁. 또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 왕실을 위협한다고 해서 순수한 또 우리 나라 걱정하는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요. 다시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동학군과 일본군이 싸워요. 싸우는 게 요 운동을 2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해요. 2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 여기 첫 부분이 1차 동학이라고 하고 요 뒷부분에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2차 동학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복잡하니까 다시 잠깐 여기서 끊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이 수업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